네, 일본의 군비 증강이 심상치 않은데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오늘 그 이야기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최승병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그 일본 이야기 하기 전에 이란에서 좀 큰일이 터진 것 그렇죠. 같아서 그거는 오시면 잠깐 여쭤보고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거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대통령하고 외무장관이 탄 헬기가 추락해가지고 네. 대통령이 사망을 했잖아요. 문제는. 맞습니다. 그죠? 이 중동 정세는 저희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 돌발적인 사고가 자꾸 터지면서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형국이 자꾸 전개되고 있네요. 네. 이번에도 뭐 다 들으셨겠지만은 지금 라이시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 접경지대에 이 새로 완공된 댐 거기 준공식에 참석하려고 이 외무장관 대동에서 헬기 타고 가다가 이 이란 북부가 상당히 산악지대도 많고 기상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추락을 했었죠. 뭐 초반에는 이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흉흉한 유언비어들이 나돌았는데 뭐 이 불의의 악천후로 인한 사고라고 지금 정리된 것 같고 지금 뭐 팩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뭐 저희가 반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의 저희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게 참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사건은 지금 이란의 가뜩이나 좀 불안한 정치에 이 불안정성을 더더욱 가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라이시 대통령이 사실 이란에서는 저희가 봤지만은 이란은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있고 그 밑에 사실 대통령은 바지사장에 가까운 그런 존재인데요. 근데 라이시는 단순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하메네이가 85살이죠, 지금. 네. 그 전임 호메이니도 90살에 죽었으니까 사실 몇 년 안 남았다는 게 중론인데 그래서 지금 후계자로 점 찍어놨던 게 이 라이시입니다. 라이시는 뭐 저희가 살펴봤지만 법조계에서 크면서 굉장히 강경파로서 이제 반대파들을 잔혹하게 탄압해온 그런 전력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차기 이 보수파의 지도자로서 사실 좀 점 찍어놓은 사람인데 이게 갑자기 3년도 안 돼갖고 이렇게 급사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 보수 강경파 사이에서의 권력 투쟁이 다시 또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네. 개혁파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고요. 지금 뭐 그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민심이 사실 굉장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개혁파 정권 교체도 희망해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수파가 순순히 넘겨줄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뭐 원래 이란이 4년 중임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년 하면은 이제 좀 바꿀 때가 됐다 싶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넘겨주는 그런 구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집권한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보수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자기 보수파 쪽에서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메네이도 당연히 여러 가지 견제를 할 테니까 아마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능성이 있죠. 지금 아무래도 이 대권을 노리고 있던 수많은 성직자 그리고 군부 이런 보수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물밑 이 암투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암투가 벌어지다 보면은 이걸 딱 국민의 지지를 내세우기 위해서 좀 돌발적인 또 강경한 수를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이 앞으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란 이야기는 조금 더 큰 변화가 생기면은 그때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지난번에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이란 이야기 여러 차례 걸쳐서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찾아서 보시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오늘은 원래 준비했던 주제 일본에 대한 이야기 하는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네. 일본에 대해서 한 차례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군비 증강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충격 받았잖아요. 일본의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을 이제 초월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도 들고 아니면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한 가지 궁금증이 든 게 있었어요. 일본은 아직도 자위대잖아요. 네네. 이게 원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 국가니까 군대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방어만 하라고 해서 자위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은 군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지금 독일은 분데스웨어라고 정식 독일 연방군이 있죠. 정식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아직도 이 어정쩡한 이게 군대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모를 그런 자위대라는 형식으로 갖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 패전 이후에 여러 가지 역사를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하셔야 그 맥락을 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세요. 사실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따지면 독일이나 일본이나 무슨 차이가 있다고 거의 다 이 나쁜 짓 한 거는 마찬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전쟁 뒤에 그래서 이 두 나라 모두 군대 다 강제로 해산당하고 그리고 너네 앞으로는 전쟁하지 못하게 우리가 손발을 꽁꽁 묶어놓겠어. 이렇게 승전국들의 강한 조치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 자세도 독일 쪽이 더 심하긴 했습니다. 특히 독일 쪽은 주변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 워낙 피해 많이 있다 보니까 프랑스도 독일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도 독일이 일으켰었잖아요. 예. 그때 1차 세계대전 끝나고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그때는 독일군을 아예 없애진 않고 10만 명으로 딱 제한을 둬갖고 너네 절대 여기서 확장 못해라고 했는데 독일은 또 사실 그 뒤에서 몰래 이 힘을 키우고 있다가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그냥 급격히 팽창을 시켜서 전쟁을 일으킨 전력도 있어갖고 사실은 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뒤집어 놓은 게 사실 우리의 비극 6.25 전쟁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의 전쟁, 6.25 전쟁이 독일의 군대를 창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그 당시 1950년 우리 6.25 전후로 슬슬 냉전이 결정적으로 심화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처칠이 이제 철의 장막이 들여지고 있다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유럽 사람들이 그걸 아주 심각하게 체감하진 못했어요. 근데 이걸 심각하게 체감하게 된 계기가 이 1948년에 이른바 서베를린은 사실 동독 한가운데 고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베를린 봉쇄가 이뤄지면서 그걸 갖다가 이 미군이 이건 냅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비행기 셔틀을 계속 띄워갖고 서베를린에 물자를 공급해서 거의 1년 만에 이 봉쇄를 풀게 하는데 성공을 했죠. 하지만 그게 1949년 5월 정도에 풀린 다음에 곧장 이제 동서독은 분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분단 체제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깨닫게 만든 게 6.25 전쟁이죠. 그 다음에 이 동서독 분단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1949년 10월에 중국이 공산화됐습니다. 원래는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신에 우리가 중국을 키우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민주주의의 보도가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장개석 국민당 정권이 확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1950년 역시 분단 체제를 갖고 있었던 우리 한국에서 김일성이 남침을 해 들어오니까 야 이거 분단 국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눈치 보고 있다가 쳐내려오는 건 진짜 금방이구나라는 생각을 확 확 하게 됩니다. 그 생각 미국이 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아니 이게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서방 진영에서 이 위협이 확 다가오면서 야 그럼 이거 동독에서 그걸 발판으로 서유럽으로 침공해 오는 게 이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겠는데 그전엔 사실 그거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게 한국에서 실현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확 화들짝 놀라면서 야 이거 당장 이거 안 되겠다. 그 당시에 미국은 굉장히 군축을 많이 해놓은 상태여서 미군이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야 이거 과거의 군사 강국 독일과 일본을 좀 내세워서 좀 방어를 강화해야겠는 걸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 거꾸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힌 국가들이긴 하지만 지금은 당시의 소련이죠. 소비에트나 그렇죠. 중국이 더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의 적들을 다시 활용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옛날 독일이나 일본이나 반공은 되게 추천했거든요. 네. 당연히 나치나 이 군국주의자들이나 공산당을 또 되게 싫어해갖고 반공 성향은 확실하다. 그래서 쟤들 어떻게 뭐 좀 잘 키워갖고 우리가 우리의 이 사냥개로 쓰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미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또 우리 많이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해서 네. 성찰하고 반성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이 서방 진영의 일부로서 이 공산주의로부터 이 서방 자유 진영을 방어하는 데 활용을 하도록 군대를 창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됐던 거 아닌가. 일본은 좀 달랐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어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역사를 따져보면은 독일이 과거사에 대해서 진짜 반성을 많이 하게 된 거는 나중에 1968년 68세대 등장 이후입니다. 아, 그래요? 그 전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반성은 안 했어요. 다만 승전국의 눈치가 있으니까 전쟁이 끝난 뒤에
철저하게 우리 탈나치는 하겠다. 나치의 잔재는 없애겠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게 꼭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건가요? 막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사회 분위기가 성숙되지는 않았던 당시에?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1950년대 그때 아데나워 정권이 또 보수파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기민당이죠. 네, 그쪽에서는 우리 독일이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다. 좀 우리 독일이 탈나치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정상 국가가 되는 길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내외 안보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이때다 해갖고 그 당시에 이제 1949년에 나토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좀 유명무실했었는데 6.25 전쟁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나토의 집단안보 체제에 들어가서 우리 독일의 이 자유민주 세계의 이 수호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라고 계속 이 어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뭐 그것도 말 된다. 특히 너네는 분단 국가잖냐. 근데 또 그 당시에 소련이 동독을 무장시키고 있었어요. 동독군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제 경쟁이 되면서 그래 쟤네 동독군이 생기는데 서독군이 없으면 안 되지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 서독군, 지금의 독일 연방군 분데스베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6.25 전쟁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주변국에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프랑스만 해도 여전히 이미 한번 자기들이 지배했던 프랑스가 엄청 반대했습니다. 프랑스가 그 전부터 여러 가지 독일의 이런 재무장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50년대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프랑스도 더 이상 반대하기가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 당장 독일이 밉지만 그래도 또 소련한테 쳐들어오면 그것도 곤란하잖아 라고 해서 이 나토의 체제 안에서 얘기를 확실하게 독일이 딴마음 안 먹게 한다 그런 약속과 또 독일이 그 당시에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독일 제2제국 그리고 나치 제3제국의 전통과는 완전히 단절한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 태어난 별개의 군대를 만들겠다라고 아주 신신 약속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 주변국의 동의를 얻어낸 거죠. 결국은 나토를 창설을 했는데 그걸 끌고 가기에는 미국도 뭐 너무 많은 부담 질 수가 없고 영국, 프랑스는 맞습니다. 여전히 전쟁 이후에 회복을 다 못한 상태라서 네. 그 부담 좀 짊어져라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일본은 어떤 상황이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원래 일본은 메가더의 점령군 사령부가 등장한 다음에 이른바 평화헌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네. 헌법 구조에다가 우리는 앞으로 절대 전쟁 목적의 군사력을 가지지 않겠다. 그리고 절대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무력 수단을 딴 나라를 공격하는 데 쓰지 않겠다. 이걸 갖다가 명시를 해놓죠. 네. 하지만 이게 그래서 당시만 해도 계속 많이 하는 얘기가 일본을 평화로운 스위스 같은 전원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뭐 그런 구상까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6.25 전쟁 때문에 다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이 터진 뒤 한 달 뒤에 이른바 이제 경찰 예비대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실상 군사력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1952년에 해상 경비대, 사실상 그로 인해서 육해군이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떤 일종의 최소한의 군사력을 갖게 됐고,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일본의 보수 정치권들도 평화헌법을 좀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외부 침공 목적으로 군사력을 쓰지 말라는 거지 우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의 군사력을 그것까지 금지시키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이름도 자위대라고 하자라고 해서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4년에 방위청도 만들고 딱 이제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를 만들죠. 아이고 시기는 딱 그때네요. 그러니까 독일은 1955년, 일본은 1954년이면 딱 어쨌든 맞습니다. 6.25의 직후에 그 역할로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거는 맞네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일본은 헌법 개정을 하지는 않고 군대가 아닌 군대를 만든 셈이네요. 결국. 맞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은 헌법은 없앴습니다만 기본법이라는 헌법에 준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원래 거기도 처음에는 이 무력 보유를 금지했었는데 독일은 개헌까지 밀어붙여요. 그래서 기본법까지 개정을 하는데 일본은 헌법 개정에 실패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가지는 편견 중에 하나가 일본은 호전성을 아직도 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이 제국주의 시대 일본 정부에게 속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 당시에 이건 금방 영국, 미국 이길 것처럼
침략을 일으켰는데 이게 뭐냐. 그렇게 참혹한 전쟁에 원자폭탄까지 맞아가면서 이거는 국가가 국민을 속이고 우리를 전쟁에 이끌어 넣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좌익 운동도 굉장히 심했고 헌법을 개정하려면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이 좌익 세력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엄두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일본은 분단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개정까지 해야 될 절박함이 없었죠. 그러다 그렇죠. 섬나라니까 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위되어 남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독일은 동독이 있으니까 당시 네. 서독이 동독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돼. 그러면서 뭔가 군대도 만들고 정상 국가로 말하자면 그렇게 이 법까지 개정해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었던 반면에 일본은 조금 명분이 약했다는 맞습니다. 생각도 드네요. 저 일본 가면은 항상 그래서 어르신들 만나면요. 어르신들이 훨씬 더 반전 분위기가 강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분들은 그 전쟁의 참상을 알기 때문에 반전 성향이 되게 강해요. 예, 요즘 들어서 점점 그게 잊혀지면서 약간 우경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런 분위기 이어받아가지고 결국은 지난 시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본도 거의 정규군 못지않은 규모의 군대를 갖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오는, 그러니까 54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은 어떻게 보면 사회 분위기가 무장을 하자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단 말씀인데 지금 네. 여기까지 군사 대국까지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로가 만들어진 건가요? 그 궤적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뭐 다 짚어볼 수는 없고 저희가 중요한 이정표들만 생각해 보면은 근데 당시 그래서 50년대 일본에 특히 계속 자민당 정권이 이어졌으니까 그쪽에 우파 전략가들은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재무장이 시급한 게 아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경제 재건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쟁으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지금은 우리가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쪽으로 해갖고 그 당시에는 안보 전략이라는 게 미국의 이 치하에서 이걸 받아들이자. 왜냐면 미국이 뭐 군사력 부담 지어가면서 냉전에 또 한국 데리고 냉전에 천병에 서겠다는데 뭐 그거 우리 땡큐지. 그러면서 우리 자위대는 그거에 대한 지원 역할로서 뭐 크게 힘을 쓰지 말고 거기 남는 힘을 다 경제력 재건에 우린 써야 된다. 그래서 이 1950년대, 60년대 일본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저렴한 노동력으로 조선 산업,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면서 중공업도 재건하고 일본이 64년 도쿄 올림픽까지 일으키고 그리고 이 와중에 그러면서도 이 약간 불안한 측면이 미국이 일본에 대한 안보를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갖고 1960년에 안보조약 개정을 합니다. 미일 안보조약. 그래갖고 원래 그 당시 1952년에 맺어진 첫 안보조약에서는 미국이 반드시 일본을 지켜줘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신미일 안보조약을 맺으면서 이 미국이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걸 명시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일본에서도 어마어마한 이 찬반 경론이 벌어졌었어요. 네네네. 야,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 하면서 결국에 또 전쟁 국가로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좌익의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어갖고 그때 유명한 안보 투쟁이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 막 수십만 명의 시위에 나오고 시위가 너무 심해갖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방위를 못할 정도였어요. 미국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이. 네. 근데 어쨌건 우파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안보의 발판을 다져놓은 다음에 경제 발전을 쫙 해가면서 70년도에도 이 안보조약 연장을 시켜내고 그리고 72년도에는 오키나와 반환까지 원래 그 전까지는 오키나와가 미국이 계속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키나와도 반환받고 그 당시에 또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발목을 잡히면서 야, 우리가 언제까지 도대체 아시아 안보를 이렇게 다 책임지고 있어야겠냐. 그래서 이 안보의 역할을 조금 더 아시아 국가들에게 좀 더 넘겨줘야겠다. 우리도 돈 너무 많이 써서 힘들어. 그래서 일본에 그때부터 적극적인 이 안보 책임 역할 주문을 합니다만은 그때도 일본은 약간 실리를 많이 챙겼어요. 네. 군사력을 우리가 강화하기보다는 아직은 우리가 좀 더 경제를 일으켜야지 라고 한 발 두 발 빼면서 그래서 1980년대 드디어 거의 미국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경제가 올라갔죠. 그렇죠. 네. 미국의 그 당시에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너무 견제한 거죠, 미국이. 맞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경제력이 우리의 70% 정도까지 쫓아왔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에서도 그 당시에 그래서 엄청나게 환호했죠. 우리가 권토중래 해갖고 드디어 이 진주만 이후 우리의 치욕을 씻었다. 막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왔으니까요. 네네네. 그런데 이것이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고 하면서 상황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발생한 걸프 전쟁이 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걸프 전쟁이요. 그러니까 네. 냉전 종식은 89년, 90년, 91년 이때 동구권하고 소련이 무너진 맞습니다. 사건이고 걸프 전쟁이 91 1차 년. 걸프 91년이죠. 네. 네. 쿠웨이트 침공했 맞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했던 거죠. 네네. 네. 그게 어떻게 연결이 이것도 좀 되나요?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91년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해갖고 걸프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때 기억하시겠지만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결성이 돼갖고 이제 수많은 국가들 전 세계 50개국 이상이 이 쿠웨이트를 도와주고 이라크를 밀어내기 위해서 참전을 했습니다. 그때 뭐 미국과 사우디가 총대를 맸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의료지원부들 파병해갖고 그 다국적군의 이동으로 참전했는데 일본은 이 평화헌법에 족쇄가 있으니까 이 우리가 군대는 못 보내지만은 돈은 많이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많이 물자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걸 그래서 나름 성심껏 꽤 많은 액수를 지원해줬는데 딱 그래서 우리가 다국적군이 이라크군을 밀어내고 쿠웨이트를 탈환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쿠웨이트가 다시 정부를 찾은 다음에 쿠웨이트 왕정에서 이 다국적군에 참가한 국가들에게 감사장을 쫙 보냈습니다. 저희 나라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쫙 인사를 돌렸는데 일본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일본은 아. 군대를 안 보냈고 다국적군에 공식 참전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본이 그 당시에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국가 여론이 야, 우린 돈만 대고 감사도 못 받고 우리가 호구냐? 그러면서 일본에서 이 그때 생겨난 의식이 야, 이게 군대가 무력을 못 보내면은 이런 식으로 푸대접 받는구나. 돈만 와도 결국에 빚 좋은 개살구나. 호구만 되는구나. 라는 여론이 그때 막 뜨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부터 보통 국가론이 막 힘을 받습니다. 아. 우리도 이만큼 경제력이 성장했으니 이제 좀 군대 키우고 평화헌법 고쳐갖고 제대로 된 국가로 대접을 받자. 국제사회에서. 그런 움직임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럼 걸프전 직후에 그랬다면 그게 90년대인데 근데 네. 제 기억에 일본의 90년대는 진보 시대 아니었어요? 왜 그때 우리나라하고 관련해서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도 나오고 맞습니다. 그랬던 때 같은데 이게 두 개가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의 우파들 사이에서 그런 의식이 떠오르고 있었지만은 일본 전체 국민 여론을 따지면은 그 당시에 좀 그런 식으로 여전히 좌파들이 굉장히 강세였던 게 맞습니다. 1990년대 때 자민당 일당 정권이 그때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처음에 무라야마 사회당 출신 총리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무라야마 총리가 굉장히 위안부 문제를 전향적으로 인정하는 담화를 통해서 뭐 사죄의 뜻도 표명하고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그때부터 또 확 풀리기 시작했죠. 또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총리들이 뭐 자민당과 이 자민당으로 좀 넘어가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그 당시에 또 자민당에서도 전향적이었죠. 뭐 오부치 총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맞아요.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네네네. 통해서 한일 관계가 이제는 미래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또 전향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합니다만은 그 당시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일본이 좀 정신을 못 차릴 때입니다. 일본이 1990년대 들어와서 그 80년대 잘 나가던 버블 경제가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 당시 혼란은 버블 경제 붕괴에 경제가 갑자기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이 국내 문제가 정신없던 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10년이 그때 시작된 거죠. 90년대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 일본에서는 지금 대외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내부 개혁이 시급하다. 그동안 우리가 뭐 경제대국 일본을 만들려고 하면서 일본 내부에 병폐가 너무 심각하게 쌓였다. 이게 버블 경제로 터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내부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게 오히려 득세돼 갖고 여러 가지 정치인들도 대외 정책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국내 정 개혁이 이슈였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고이즈미 총리죠. 고이즈미 총리. 네, 우리한테는 기억- 많이 알려져 있죠. 네, 헤어스타일로도 막 기억하시는 네네네. 분들 많겠지만은 이 고이즈미 총리가 사실 우리에겐 좀 약간 우파 극우 정치인으로도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 좀 몇 번 망언도 있었고 네.
야스쿠니 참배 많이 하고 뭐 독도 관련된 독도는 일본 땅이란 막 그런 얘기들 막 노골적으로 해갖고 우리나라엔 좀 여러 비판을 많이 당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고이즈미는 그 정도까지 그구는 아닙니다. 고이즈미는 아시겠지만 평양에 2번 가서 김정일이랑 회담도 하고 또 우리나라 갔을 땐 현충원도 참배하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으로 보면은 이걸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고이즈미는 머릿속에 든 생각이 그 당시 일본 우정개혁이라는 큰 이슈들, 그러니까 일본의 관료 조직의 병폐를 개혁하는데 온 신경이 집중된 사람이어갖고 대외 정책은 어떻게든 좋다. 뭐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뭐 독도는 우리 땅 하면 좋아한다면 야스쿠니 가면 좋아한다면 하지 뭐.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현충원 가야 좋아한다면 가지 뭐. 그리고 지금 북일 문제 고치 아팠잖아. 내가 수교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대외 문제 있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쪽이어갖고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당시 일본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문제에 발목 잡혀서 대외적으로 뭘 딱 하나의 대전략을 추구하지는 못했던 시기. 혼란기를 쭉 가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사실 지금의 모습으로는 기억이 나는 거는 아베인데 사실 맞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우경화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우리한테는. 아베도 사실은 고이즈미 다음에 첫 번 집권했었죠. 2000년대 네네네. 중반에. 근데 그때 일기 집권은 오래 못 갔어요. 조금 하다가 대장염 때문에 그냥 좀 여러 가지 정책 실패하고 물러났고 아베도 그때는 사실 대외 정책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정권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그 당시 또 일본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게 일본 대지진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그 당시에 민주당 정권이 다시 흔들리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민주당도 아니다. 일본 내에서 자민당도 안 돼갖고 민주당 맺어줬더니 민주당도 아니야.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되냐? 우리 일본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다시 짠 등장한 게 아베 신조였죠. 2012년이죠. 그렇죠. 네.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이고 그 뒤에 이제 민주당 정권이 붕괴되면서 간나우토 총리 실각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잠시 노다 총리가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갔죠. 근데 이때 아베가 2기로 들어서면서 준비를 칼을 갈고 나옵니다. 야, 내가 한 번 실패했지만 2번 실패 안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땅에 떨어진 일본의 이 분위기를 쇄신하려면은 국내 개혁만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일본이 국제적으로도 이제는 달라진 위상으로 뻗어나가겠다는 정책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일본의 부흥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추진했던 경제 정책도 아베노믹스를 갖고 오고 대외 정책도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일본이 주역으로 이제 나서야겠다라는 그 비전을 들고 아베 2기 정권이 등장을 하죠. 그렇군요. 그 2기 정권은 어쨌든 큰 전략을 가지고 방향차를 돌리는 그렇게 나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때 우리나라하고 긴장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었어요? 맞습니다. 그 아베 정권 집권하던 그 시기가 한일 관계가 2010년대 그런 여러 전향적인 총리들의 일본 총리들의 노력으로 우리 측에 뭐 그래도 화답도 있고 해서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2012년 그 무렵에 진짜 파국을 맞게 되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독도 방문을 기습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8월 달에.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4일 뒤에 진짜 큰 걸 터뜨렸죠. 일본 덴노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그런 담화를 발표했어요. 일왕의 사죄. 네. 사실 독도 방문까지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한다고 쳐도 일본의 사회에 있어서 덴노를 건드리는 건 정말 금기지 않습니까? 근데 덴노에게 사죄를 요구했다는 그것 때문에 일본이 난리가 났죠. 그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일본에서 그 당시에 진짜 분위기가 싸해갖고 한국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랑 지금 싸워 붙어보겠다는 거냐? 진짜 험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 일본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 맞습니다. 전까지는 사실 그런 정서는 없다가. 네, 그런 정서가 좀 약했다가 그걸 계기로 해서 야,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은 이렇게 힘든 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라고 하는 생각이 온건파에까지 미치면서 그래서 많은 일본 전문가 분들이 그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우경화가 한층 더 높아졌고 아베는 굉장히 대중 정치인입니다. 그런 거에 영합하는. 그러면서 야, 이 분위기를 이용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한 우경화 정책 패키지들을 딱 들고 집권을 하게 된 거죠.
왜 국가 운영, 뭐 군사 전략에서도 대전략이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아베 아까 말씀하신 겁니까? 그 새로운 대전략이 나왔다는 얘기인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일기 때와는 그리고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이 모습들이 아베가 들고 나옵니다. 경제를 살려야겠다. 우리 잃어버린 10년, 20년 겪어왔는데 이제까지 좀 너무 밋밋하게 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를 들고 와서 확실하게 돈 풀어서 확실하게 경제를 살린다. 그래서 뭐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도 내세우고 대외 정책도 이제 더 이상 이 국제 문제에 돈만 대고 이 별로 인정도 못 받는 호구 일본은 탈피해야겠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사실 이 국가 방위 전략을 들고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사실 자위대 강화가 명시가 되고 그때부터 아베는 물밑에서 평화헌법 개정까지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서 이 대외 정책의 핵심으로 처음에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 그 다음엔 이 범위를 더 넓혀갖고 인도양까지 확장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쭉 들고 나오면서 우리가 그 거대한 지금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이 세력 구도 속에서 일본이 중추국가로 중심을 잡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내세운 거죠. 그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2009년 이후에 피보트 아시아 이야기 하다가 중간 어느 때쯤인가부터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얘기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바이든 때 와가지고는 인도태평양 뭐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중국을 포위하는 이런 전략 얘기하면서 우리도 거기 끼어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오는데 이게 사실 그럼 아베 총리가 이야기한 아이디어가 미국으로 가서 활용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일방적인 영향은 아닌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당시 미국에서도 2000년대까지는 중국이랑 사이 괜찮았어요. 후진타오 주석 시대에는. 근데 이 시진핑 주석이 딱 이제 집권하면서 점점점 대국 굴기를 내세우고 미국과의 야 우리가 이만큼 컸는데 우리가 미국이랑 좀 대등한 역할 가야 되지 않겠냐 노골적으로 얘기하니까 2010년대부터 미국에서도 뭐야 이것들이 꿍꿍이가 있었네 하면서 미중 대결이 그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베는 그 판세를 정확하게 읽은 거죠. 야 이게 우리의 기회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냉전 시대 상기에 보면은 이 소련의 부상 때문에 일본을 기사회생 시켜줬듯이 지금 중국이랑 붙으려면은 중국은 소련보다도 만만치 않은 국가인데 절대로 미국이 혼자서 이 역할을 다 담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손을 또 벌리겠느냐? 우리 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와 달리 경제력이 충분하니까 군사력까지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서면서 그 미국의 대전략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같이 녹아들어가면은 우리 일본도 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보통국가,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겠다. 이런 대전략을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본이 처음부터 뭔가 군사대국을 목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밀고 온 거는 아닌데 그때는 경제를 어쨌든 살려보려고 하면서 미국의 안보 우산 안에서 국방비 아끼면서 이렇게 경제를 살려오다가 그게 어느 수준에 올라왔을 때 견제를 받고 플라자비 같은 식으로 견제를 받고 잃어버린 10년 살짝 휘청했다가 그 시기에 혼란을 딱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대전략을 쫙 펼쳐서 군사 대국과 정상국가, 보통국가 이렇게 딱 세팅을 했다는 굉장히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 자위대 증강은 그래서 사실 2013년에 내세운 아베 정권이 내세웠던 그런 새로운 안보 전략의 틀 안에서 그 연장선에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일본이 추구하는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디까지 바라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게 일본이 어디로 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제 생각에 여기 이 정도에서 끊고 네네. 그 이후에 10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베 기시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워커노믹스에서 일본이 전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는지 그 역사를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